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아침 일찍부터 정옥의 손이 분주했습니다. 남편 기섭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째, 매년 이맘때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기일이었죠. 7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정옥의 몸짓은 여전히 정갈하고 단단했습니다. 오래된 한옥에 부엌에서 나는 구수한 냄새가 집 안 곳곳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큰 며느리 영희가 앞치마를 두르며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내가 직접 해야 마음이 놓여요. 정옥의 손끝에서 정성스럽게 만들어지는 제사 음식들. 기섭이 생전에 좋아하던 북어국, 나물 몇 가지, 그리고 정갈하게 썬 과일들까지. 매년 똑같은 메뉴였지만 정옥은 한 번도 소홀히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아빠는 언제 와요? 10살짜리 손주 민준이 부엌 문턱에 서서 물었습니다. 정옥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곧 올 거야. 삼촌도 함께 올 거고.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할아버지의 기일이 그저 가족이 모이는 날 정도로만 여겨지는 모양이었죠. 정옥은 그런 아이를 바라보며 마음 한편이 씁쓸했습니다. 오후 2시쯤 장남 창호와 차남 창민이 각자의 가족들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한옥 마당이 갑자기 활기를 띠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며느리들의 수다소리가 어우러져 평소보다 시끌벅적했죠. 형님, 올해도 어머니께서 혼자 다 준비하셨네요. 창민이 형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매년 말씀드려도 고집을 피우시니 어쩔 수 없지. 아버지 일은 당신이 직접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창호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형제는 어머니의 고집스러운 성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사상이 차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옥은 하나하나 살펴보며 위치를 조정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다시 맞춰놓았죠. 30년 넘게 지켜온 자리 배치였습니다. 생선이 왼쪽, 고기가 오른쪽이지. 정옥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영희가 놓은 생선 위치를 살짝 조정했죠. 어머니, 제가 잘못 놓았나요? 아니에요. 그냥 내 습관이죠. 정옥의 답변은 늘 그랬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그냥 자신의 방식대로 해야 마음이 편하다는 식이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갈 무렵 제사상이 완성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한복을 차려입고 마당에 모였습니다. 정옥은 기섭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잠시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영정 속 기섭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그 웃음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많이 싸웠는데 죽고 나니 그리움만 남았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시다. 창호가 제주가 되어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온 가족이 차례로 절을 올렸습니다. 정옥은 절을 하면서도 마음속으로 기섭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올해도 이렇게 찾아왔어요. 아이들도 다 잘 크고 있고 손주들도 건강해요. 그런데 정옥은 말을 멈췄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서운함과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죠. 제사가 거의 마무리될 즈음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음복을 나누고 있을 때였죠. 갑자기 대문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똑똑똑. 누구지? 이 시간에? 창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평소 기일에는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정옥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오늘이 제사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일부러 방문을 피하는 편이었습니다. 창민이 일어서려 했지만 정옥이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정옥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내가 나가볼게. 무릎이 조금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대문 쪽으로 걸어가면서도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뭔가 평범하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죠. 대문을 열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여자였습니다. 나이는 정옥과 비슷해 보였지만 얼굴은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김기섭 씨 댁이 맞나요? 여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결연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정옥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남편의 이름을 정확히 아는 낯선 사람이라니. 게다가 오늘 같은 기일에 찾아오다니. 네, 그런데 어떻게 오셨나요? 저는 서연이라고 합니다. 오늘이 그분 기일이라고 들어서 찾아왔습니다. 서연이라는 여자의 표정에는 묘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슬픔과 결의가 동시에 느껴졌죠. 정옥은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남편의 기일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남편의 지인 중에 서연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우리 남편과 어떤 관계이신가요? 정옥의 질문에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더니 깊게 숨을 들이쉬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몇 번 떨었지만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죠. 정옥은 그런 서연을 바라보며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저도 그 사람 아내였습니다. 서연의 말이 떨어지자 정옥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아내라니 자신이 유일한 기섭의 아내인데 무슨 말인지 도통 알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요? 정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정옥의 당황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이미 시작한 말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김기섭 씨와 오랫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30년 가까이요. 서연의 말에 정옥은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대문 틀을 붙잡고 간신히 중심을 잡았죠. 30년이라니, 그럼 자신이 기섭과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부터였다는 말인가요? 마당에서 음복을 나누던 가족들이 이상함을 눈치챘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대문 앞에서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소리만 들려왔거든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누가 찾아온 거예요? 민준이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 할머니가 이상해요. 창호가 일어나서 대문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뭔가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죠.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창호가 대문에 다가서자 정옥과 서연이 대치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옥의 얼굴은 창백했고 서연은 단호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정옥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무엇부터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서연이 창호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연이라고 합니다. 혹시 기섭 씨 아드님이신가요? 네, 그런데 어머니와 무슨 이야기를 하신 건가요? 창호는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보통이 아니었거든요. 들어가서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가족분들이 모두 계신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연의 제안에 정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하세요. 정욱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거부감이었죠. 창민도 소리를 듣고 나왔습니다. 며느리들과 손주들까지 대문 근처로 몰려들었습니다. 제사 후의 평화로운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졌죠. 저는 김기섭 씨와 30년 가까이 동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아들도 낳았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직설적으로 상황을 설명했죠. 뭐라고요? 창호가 소리쳤습니다.
동생 창민도 눈을 크게 뜨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허튼 소리 마시오. 우리 집 기일에 와서 이게 무슨 망발이에요. 정옥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평생 조용하게 살아온 정옥이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서연은 핸드백에서 오래된 사진 몇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편지 봉투도 함께요. 이걸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서연이 내민 사진을 창호가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버지 기섭과 서연이 함께 찍힌 모습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고 배경으로 보아 여행을 간 것 같았습니다. 이게 진짜 아버지세요? 창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히 젊은 시절의 아버지가 맞았습니다. 정옥도 사진을 빼앗듯이 가져갔습니다. 사진 속 기섭의 모습을 보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기섭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표정을 자신에게는 보여준 적이 없었는데 이 사진이 언제 찍은 건가요? 정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995년 가을입니다. 설악산에 갔을 때 찍었어요. 그때 저희는 이미 10년째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답변에 정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1995년이면 창민이 대학교에 다닐 때였습니다. 그때도 기섭은 성실한 남편이자 아버지였는데 그런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편지 봉투 안에는 기섭이 서연에게 쓴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기섭의 필체로 쓰인 편지들을 보자 가족들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집 아들과 비슷한 나이의 아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 아이는 어디 있습니까? 창호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집에 있습니다. 41살이에요. 이름은 준호입니다. 41살이면 저보다 1살 위네요. 창민이 중얼거렸습니다. 형보다도 나이가 많다는 사실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희와 창민의 부인 수지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재산 문제가 복잡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이제 와서 나타난 거요? 정옥이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기섭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 아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정식으로 김 씨 집안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싶다고, 그리고 제사도 함께 지내고 싶다고요. 서연의 말에 정옥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기섭이 죽어가면서까지 다른 여자와 그 아들을 생각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창호가 정옥을 부축했습니다. 정옥은 다리에 힘이 빠져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당의 제사상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롭던 기일의 분위기는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기섭의 영정사진이 바라보는 가운데 그의 숨겨진 비밀이 드러나면서 온 가족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손주들은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어른들의 당황한 모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보지 못했던 할머니와 아빠들의 모습에 무서워하기 시작했죠. 서연은 가족들의 충격적인 반응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이미 시작한 일을 끝까지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연이 떠난 후 김씨 집안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제사상은 그대로 놓여 있었지만 아무도 음복을 계속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옥은 방 안에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고 창호와 창민은 마당에서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형, 이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었는데. 창민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사진과 편지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죠. 나도 믿고 싶지 않아. 하지만 저 사진들을 봤잖아. 아버지 필체도 맞고. 창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평생 존경해왔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영희와 수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속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언니, 이거 재산 문제 심각해질 것 같아요. 수진이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41살 아들이 있다니 우리보다 한 살이나 많잖아요. 법적으로 따지면 영희도 걱정이 앞섰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이복 형제로 인해 상속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었거든요. 다음 날 동네에는 벌써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제삿날에 낯선 여자가 찾아왔다는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서방이 첩을 뒀다더라. 자식까지 있다는데 그것도 큰아들보다 나이가 많다던데. 재산 문제 터지는 거 아냐? 정옥은 집 밖으로 나가기가 두려웠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이 느껴졌거든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갑자기 남편의 불륜으로 인해 화제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창호는 서연을 찾아갔습니다. 어떻게든 이 문제를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서연이 살고 있는 곳은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연립주택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서연이 문을 열며 물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라는 듯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집에 발도 들이지 마시오. 돈 노린 거면 꿈 깨세요. 창호가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쌓인 분노가 터져나왔죠. 돈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러 온 겁니다. 서연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진실이요? 무슨 진실 말입니까? 당신 아버지께서 제 아들에게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정식으로 김씨 집안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싶다고 하셨어요. 서연은 거실로 창호를 안내했습니다. 벽에는 기섭과 서연 그리고 어린 준호가 함께 찍은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창호는 그 사진들을 보며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저 사진들은 뭡니까? 저희 가족 사진이에요. 준호가 어릴 때부터 찍은 거예요. 서연의 설명을 들으며 창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이곳에서 또 다른 가정을 꾸리고 살았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창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모르겠었어요. 하지만 오랫동안 함께 살면서 알게 되었죠. 기섭 씨는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서연은 차를 끓이며 말했습니다. 외로웠다고요? 집에 아내와 자식들이 있는데 가정에서의 역할과 개인의 감정은 다른 거였나 봐요. 기섭 씨는 집에서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에 짓눌려 있었지만 저와 함께 있을 때는 한 명의 남자로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서연의 말에 창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한다기보다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정옥이 오래된 서류들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남편이 숨긴 다른 비밀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통장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던 정옥은 깜짝 놀랄 만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비밀 계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계좌에는 매달 일정한 금액이 들어가고 있었고 수혜자는 서연과 준호였습니다. 이게 뭐야? 정옥은 통장을 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수년간 자신 몰래 다른 가정에 돈을 보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정옥은 그동안의 생활을 되돌아봤습니다. 기섭이 가끔 야근을 한다고 하거나 출장을 간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정옥은 열심히 일하는 남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다른 여자와 아들을 만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고생한 나는 뭐였단 말이야. 정옥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 넘게 성실한 아내로 살아왔는데 남편은 그 시간 동안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희가 정옥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기는. 이걸 봐요. 정옥이 통장을 보여주자 영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아버지께서 몰래 만든 계좌인가요? 매달 20만 원씩 넣었더군요. 몇 년째. 정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속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5월 20만 원이면 연간 240만 원, 10년이면 2,400만 원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죠. 어머니, 이건 결국 재산 싸움이에요. 저 여자와 아들이 정식으로 상속권을 주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희의 말에 정옥은 더욱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법적으로는 혼외자라도 아버지가 인지했으면 상속권이 있어요. 수진도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며느리들은 이미 법적인 문제들을 알아보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옥이 무력하게 물었습니다. 저 여자와 싸워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재산을 나눠 가져야 해요. 영희의 말에 정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생 누구와 싸워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 재산 때문에 다른 여자와 법정 다툼을 해야 한다니. 그날 밤 정옥은 기섭의 영정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저지른 일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을 했나요? 나한테 부족한 게 뭐였나요? 정옥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영정사진 속 기섭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정옥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평생 지켜온 가정이 산산조각 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동네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어수선해졌습니다. 김기섭의 숨겨진 가정 이야기가 동네 전체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이 일을 두고 갖가지 추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옥이 참 불쌍해. 평생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그런데 김서방도 참 대단하긴 해. 어떻게 30년 동안 들키지 않고 그런 생활을 했을까? 요즘 세상에 첩둔 사람이 어디 있어. 옛날 사람도 아니고. 마트에서 장을 보던 정옥은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을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시선이 따가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죠. 정옥 씨, 안녕하세요.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정옥이 돌아봤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박순자였습니다. 아, 순자 씨. 많이 힘드시죠? 제가 들었는데. 순자는 말을 흐렸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괜찮습니다. 그냥 넘어갈 일이에요. 정옥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옥은 서연의 집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보니 서연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때 서연의 집에서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의 중년 남자였죠. 얼굴을 보니 기섭과 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준호인가? 정옥은 멀리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확실히 기섭의 혈육이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걸음걸이나 뒷모습이 젊은 시절 기섭과 비슷했거든요. 준호는 어머니 서연과 무언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미워해야 할지, 불쌍하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날 오후 창호가 준호를 직접 만나러 갔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창호입니다. 아, 형님. 아니, 김창호 씨시군요. 저는 준호입니다. 준호는 어색한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형님이라고 부를지 다른 호칭을 사용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우리는 형제가 아닙니다. 창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유언이 있어서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유언이요? 무슨 유언 말입니까? 정식으로 김씨 집안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사도 함께 지내자고요. 준호의 말에 창호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이없다는 웃음이었죠. 우리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네.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저를 불러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준호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것까지 남기셨습니다. 녹음기에서 나오는 기섭의 목소리를 듣고 창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준호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를 떳떳하게 키우지 못해서. 이제라도 정식으로 김씨 집안에 들어가라. 형들과 함께 제사도 지내고. 녹음이 끝나자 창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목소리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형님, 아니, 창호 씨, 저도 이런 일을 원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버지의 유언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준호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버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호가 물었습니다. 존경합니다. 비록 복잡한 상황이었지만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제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 주시고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준호의 말을 듣며 창호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자신이 알던 아버지와 준호가 경험한 아버지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창호는 집으로 돌아와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창호의 말에 정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법정까지 가야 하나요? 아버지가 직접 남긴 유언이 있어요. 녹음까지 되어 있고요. 창민도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저 사람들이 정말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희가 말했습니다. 이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본 상태였거든요. 혼외자라도 아버지가 인지하면 법적으로 상속권이 생겨요. 더구나 유언까지 있으니. 수진의 말에 정욱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럼 우리 재산을 나눠줘야 한다는 말인가요? 법정에서 다퉈봐야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정욱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평생 모아온 재산을 갑자기 나타난 이복 가족과 나눠 가져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서연이 다시 정욱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준호와 함께였습니다. 실례합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할 기회를 주실 수 있을까요? 서연의 말에 정욱은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법정에서 봅시다. 어머니, 잠깐만요. 준호가 정욱을 어머니라고 부르자 정욱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세요. 당신의 어머니는 따로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도 이런 상황을 원한 건 아니에요. 준호는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뭘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재산은 크게 바라지 않아요. 준호의 말에 창호가 비웃었습니다. 재산은 바라지 않는다고요? 그럼 왜 법적 절차를 밟으려고 하는 겁니까? 아버지가 정식으로 인정해달라고 하셨어요. 숨어서 살지 말고 떳떳하게 김씨 집안의 일원이 되라고요. 준호의 진심 어린 말투에도 불구하고 김씨 가족들의 마음은 누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져 있었거든요. 결국 두 가족은 법정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평생 법원에 갈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정옥에게는 새로운 시련의 시작이었습니다. 재판 도중에 준호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정말 좋은 분이셨습니다. 비록 복잡한 가정 환경이었지만 저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준호의 증언을 들으며 정옥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미워해야 할 상대지만 그 역시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그만 숨어 살지 말고 정당하게 김씨 집안의 일원이 되어라. 그리고 형들과도 화해하라고 하셨어요. 준호의 말에 창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를 형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하지만 같은 아버지를 둔 형제는 맞지 않습니까? 준호의 말에 법정안이 술렁였습니다. 재판장이 정옥에게 최후 진술 기회를 주었습니다. 피고인의 어머니이신 정옥 씨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평생 성실한 아내로 살았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정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저 여인의 등장은 제 삶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30년 넘게 믿고 살았던 남편이 다른 집을 차리고 살았다는 사실을. 정옥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피는 부정할 수 없겠지요. 아무리 제가 원망스러워도. 정옥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제발, 원망은 저한테 하십시오. 아이들에게는 죄가 없으니까요. 정옥의 말에 법정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준호는 눈물을 글썽였고 서연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도 피해자입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우리 삶을 흔들어 놓고. 이건 너무 가혹합니다. 정옥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재판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상속 문제가 아니라 가족 관계에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한 후에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정옥과 서연이 마주쳤습니다. 정옥 씨. 서연이 말을 걸려 했지만 정옥은 고개를 돌리고 지나갔습니다. 아직 서연을 용서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옥은 기섭의 영정사진 앞에 앉아 혼잣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저지른 일이 이렇게 큰 상처를 남길 줄 알았나요? 이제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정사진 속 기섭은 여전히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며칠 후 정옥은 서연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법정에서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직접 들어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날 수 있을까요? 전화를 받은 서연은 놀란 듯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신가요? 이야기할 게 있어요. 조용한 곳에서 만나요. 두 사람은 시내의 작은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마주 앉아서도 한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정옥은 복잡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왜 이제 와서 나타난 거요? 정옥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정말 나타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그럼 왜 기섭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부탁을 하셨어요. 준호를 숨기지 말고 정식으로 형제라고 인정받게 해달라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분이 마지막까지 걱정하시는 건 준호였어요. 자신 때문에 아이가 평생 숨어서 살아야 한다는 게 죄송하다고 하시면서. 정옥은 서연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남편이 죽어가면서까지 다른 여자와 그 아들을 걱정했다는 사실이 슬픔과 분노를 동시에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럼 당신은 우리 남편을 사랑했나요? 정옥의 질문에 서연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분도 저도 이런 상황을 원했던 건 아니에요. 어떻게 만나게 되었나요? 회사에서 일할 때였어요. 저는 그때 이혼한 상태였고 기섭 씨는 가정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계셨어요. 서연은 천천히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직장 동료였어요. 그런데 기섭 씨가 집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많다는 걸 알게 되었죠.
가장으로서의 부담감, 경제적인 압박감. 정옥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건 모든 가장들이 겪는 일 아닌가요? 그게 바람핀 이유가 될 수 있나요? 변명하려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분이 얼마나 외로워하셨는지 알아주셨으면 해서요. 서연의 말에 정옥은 화가 났습니다. 외로웠다고요? 집에 아내와 두 아들이 있는데 뭐가 외로웠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항상 강한 아버지, 든든한 남편이어야 했잖아요.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도 없었고요. 서연의 설명을 들으며 정옥은 남편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기섭이 집에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집을 차리고 사는 게 정당화되나요? 아니에요. 저도 그게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서연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뭐요? 저희도 진짜 가족이 되고 싶었어요. 숨어서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떳떳한 관계로요. 서연의 고백에 정옥은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럼 저는 뭐가 되는 거요? 30년 넘게 성실하게 살아온 저는 당신도 피해자예요. 저희와 마찬가지로요. 서연은 정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당신이 원망스러웠어요. 제가요? 왜요? 기섭 씨가 항상 당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얼마나 좋은 아내인지, 얼마나 고마운지. 그럴 때마다 저는 뭐가 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서연의 솔직한 고백에 정옥은 당황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제 이야기를 했다고요? 매번 그랬어요. 당신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많이 괴로워하셨어요. 특히 나중에 갈수록 더 심해졌죠. 정옥은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확신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와 살았다는 현실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준호는 어떤 아이인가요? 정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착한 아이예요. 아버지를 많이 닮았어요. 성격도 생김새도. 서연은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복잡한 상황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해심이 많은 것 같아요. 아버지, 기섭이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존경해요. 비록 숨어서 만나야 하는 관계였지만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해 주셨거든요. 서연의 말을 들으며 정옥은 준호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정말 재산을 노리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 서연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뭘 원하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어요. 40년 동안 숨어서 살았는데 이제는 떳떳하게 살고 싶다고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호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이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마다 혼자만 조용히 있어야 했어요. 아버지가 있지만 없는 것처럼 살아야 했거든요. 정옥은 그제야 준호의 입장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있으면서도 당당하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던 아이의 마음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도 힘들어요.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정옥의 말에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두 여자는 오랫동안 무언으로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처지에서는 피해자였지만 동시에 서로에게는 고통을 주는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준호를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요? 정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서연이 놀란 듯 물었습니다. 아직 화해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알고 싶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도 당신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셨던 분이라고 해서요.
정욱은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미워해야 할 상대들인데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들도 나름대로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찻집을 나서면서 서연이 말했습니다. 정욱 씨, 정말 죄송해요. 이런 일로 당신을 힘들게 해서요. 저도 당신을 원망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 피해자니까요. 정욱의 말에 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욱은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원망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정욱은 준호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서연의 집 근처 공원에서 만나자고 했죠. 정욱은 떨리는 마음으로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던 중년 남자가 정욱을 보고 일어났습니다. 키가 크고 얼굴이 기섭과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눈매가 똑같았죠. 안녕하십니까? 김준호입니다. 준호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정욱은 그를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분명히 기섭의 아들이라는 것이 느껴졌거든요. 앉으세요. 정욱이 말하자 준호는 조심스럽게 벤치에 앉았습니다. 어머, 정욱 씨, 갑작스럽게 만나자고 해서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나도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어요. 정욱은 준호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말투도 앉는 자세도 기섭과 닮은 구석이 많았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좀 들려주세요. 당신에게는 어떤 아버지였는지요? 정욱의 말에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버지였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아플 때마다 병원에 데려가 주시고 공부도 직접 가르쳐 주시고 비록 항상 함께 살 수는 없었지만 저를 정말 사랑해 주셨어요. 정욱은 준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에게도 그랬던 기섭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힘들지 않았나요? 아버지가 있으면서도 당당하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던 게요. 많이 힘들었어요. 학교에서 아버지 직업을 적는 란에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준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친구들이 아버지와 함께 놀러간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그냥 듣기만 해야 했어요. 아버지가 계시지만 없는 것처럼 살아야 했거든요. 정욱은 준호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형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궁금했어요. 아버지가 자주 형들 이야기를 해주셔서요. 창호 형이 얼마나 책임감이 강한지, 창민 형이 얼마나 따뜻한 성격인지. 준호의 말에 정욱은 놀랐습니다. 우리 남편이 그런 이야기를 했나요? 네. 항상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형들과 만나고 싶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준호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정욱은 준호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준호의 잘못은 아니었거든요. 그때 멀리서 창호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정욱이 준호와 만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뭘 하고 계세요? 창호는 준호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창호야, 앉아라. 이 사람과 이야기 좀 해봐. 어머니, 무슨 말씀을. 앉으라고 했어. 정욱의 단호한 목소리에 창호는 어쩔 수 없이 앉았습니다. 창호 형님.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창호가 거칠게 끊었습니다. 형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창호 씨. 준호는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지만 참았습니다. 저는 정말로 형제가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께서도 그걸 원하셨고요. 아버지 말씀 꺼내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창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정말 좋은 아버지셨어요. 저도 아버지를 사랑했고 아버지도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준호의 말에 창호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사랑했다고요? 그럼 우리 가족은 뭐였단 말입니까? 창호야, 그만해. 정옥이 아들을 제지했습니다. 어머니, 왜 저 사람 편을 드십니까? 편을 드는 게 아니야. 다만, 이 아이도 우리와 같은 피해자라는 걸 알았어. 정옥의 말에 창호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피해자라고요? 40년 동안 아버지가 있으면서도 당당하게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던 아이야. 그것도 충분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거야. 준호는 정옥의 말에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그때 창민도 나타났습니다. 형이 여기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온 것 같았습니다. 형, 여기서 뭐 하세요? 창민은 준호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창민아, 너도 앉아라. 정옥의 말에 창민도 어쩔 수 없이 앉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이 아이와 이야기를 해보고 있어. 정옥은 준호를 가리켰습니다. 준호라고 해. 너희 아버지. 아들이야. 정옥이 그렇게 말하자 형제들은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이렇게. 나도 이 아이를 미워했어. 하지만 만나서 이야기해보니 이 아이도 우리만큼 힘들었더라. 정옥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는 정말 좋은 아버지였나 보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셨어요. 창호와 창민은 준호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미워해야 할 상대지만 같은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그럼 정말로 재산은 노리지 않는 거예요? 창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저는 그냥 인정받고 싶었어요. 아버지의 아들로서 당당하게 살고 싶었고요. 준호의 진심 어린 대답에 형제들도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창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할 뿐이죠. 준호는 희망을 잃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정말로 형제가 될 수 있을까요? 준호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공원에서 네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미워하기만 하던 마음에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법정에서 내려진 판결은 준호의 상속권을 일부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재산 분할보다 더 중요한 변화가 김씨 집안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정옥은 천천히 마음의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원망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보다 가족의 화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섭의 사주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 정옥은 서연과 준호를 초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창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받아들일 때가 된 것 같아. 정옥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 시선도 있고 그런 건 상관없어.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가 중요하지 남들이 뭐라고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정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창민도 어머니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저도 어머니 마음에 따르겠습니다. 사실 준호와 이야기해보니 나쁜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며칠 전 우연히 길에서 만난 준호와 대화를 나눈 창민은 그에 대한 인상이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사주기 당일 정옥은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기섭이 좋아하던 음식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준비했죠. 오후 2시쯤 서연과 준호가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검은색 정장을 입고 와서 정중한 모습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정옥은 예전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그들을 맞아들였습니다. 마당에 차려진 제사상을 본 준호는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아버지. 준호가 중얼거리자 정옥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정옥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창호와 창민도 어색하긴 했지만 준호를 맞아주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여러 번 만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거든요. 할아버지 제사에 누가 왔어? 손주 민준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민준아, 인사해. 준호 삼촌이야. 정옥의 말에 민준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삼촌이 또 있었어요? 응. 할아버지. 다른 아들이야. 정옥은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했습니다. 준호는 민준에게 다가가서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안녕, 민준아. 나는 준호 삼촌이야. 안녕하세요, 삼촌. 민준이 밝게 인사하자 준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들은 역시 어른들보다 순수했습니다.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창호가 제주가 되어 절차를 진행했고 준호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의 제사에 정식으로 참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절을 올릴 때 준호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이렇게 당당히 절을 올릴 수 있게 되었어요. 준호의 중얼거림을 들은 창호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같은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만큼은 진심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제사가 끝나고 음복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함께 식사를 했는데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준호야, 아버지가 너에게 요리를 가르쳐 주셨다고 했지? 정옥이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가 늦게 들어올 때는 아버지가 직접 요리를 해주셨어요. 그래. 우리 집에서는 한 번도 요리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창민이 놀란 듯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는 많은 걸 해주셨어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다른 가족들이 기분 나빠할까봐 걱정되었거든요. 괜찮아.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정옥이 준호를 안심시켰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준호는 아버지와의 추억들을 조금씩 들려주었습니다. 창호와 창민도 자신들이 기억하는 아버지 이야기를 했고 서로 다른 모습의 기섭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복잡한 분이셨구나. 창민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던 건 확실해. 창호도 인정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서연과 준호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헤어지면서 정옥이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명절 때도 함께 해요. 정말요? 서연이 놀란 듯 물었습니다. 가족이잖아요. 이제는 정옥의 말에 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밤 정옥은 기섭의 영정사진 앞에 혼자 앉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상처가 이렇게 우리를 아프게 했지만 이제라도 화해했어요. 정옥은 조용히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도 좋은 아이더라고요. 당신을 많이 닮았어요. 착하고 성실하고 당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정옥은 영정사진 속 기섭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원망하지 않을게요. 대신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며칠 후
동네에서는 또 다른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씨네가 첩의 아들까지 받아들였다더라. 정옥이 참 대단해. 나 같으면 절대 못했을 텐데. 그래도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는 게 최고지. 정옥은 이제 그런 소문들이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더 중요했거든요. 몇 개월 후 준호는 정식으로 김씨 집안의 족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창호와 창민도 이제는 준호를 진짜 동생처럼 대했습니다. 형님들 고맙습니다. 준호가 진심으로 인사하자 창호가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형제니까 서로 도우며 살자. 네, 형님. 준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해 추석, 김씨 집안의 차례상에는 두 가정이 함께 모였습니다. 정옥은 손주들이 준호를 삼촌이라고 부르며 장난치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기섭이 남긴 상처는 컸지만 결국 그 상처를 통해 더 큰 가족이 탄생했습니다. 정옥은 이제야 진정한 평안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힘들었지만 결국 좋은 결과가 되었네요. 정옥은 마음속으로 기섭에게 말했습니다.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들처럼 이제 이 집에는 원망 대신 사랑과 용서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기섭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가을 햇살이 한옥마당을 비추는 가운데 김씨 집안의 새로운 시작이 조용히 펼쳐지고 있었습니다.